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의원 12명의 투기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한 가운데 민주당이 경론 끝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처분 방향을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해 소속 의원 전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서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공군 19전투 비행단에서 제기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 백신 1차 접종자가 85만 명을 넘으면서 하루 단위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가 85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소형 크레인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며 오늘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국적으로 타워크레인의 90%가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의 기온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 서울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지난 3월 30일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를 찾았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악화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도 약속드립니다. 권익위는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재산신고 사항 등을 검증했습니다. 이렇게 2달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파악된 투기 의심 사례는 모두 16건.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은 물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관련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은 12명에 달했습니다. 소명 자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소명이 안 됐다고 정확하게 소명이 다 안 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은 특수본 송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숫자의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긴급 최고위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원 명단은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처분 수위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애초 오전에 명단 공개가 예상됐는데 일단 발표 자체를 오후로 미룬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의원은 모두 12명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어제 저녁 명단을 전달받고 예상보다 많은 숫자의 당황한 분위기가 감지됐는데요.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1시간 반 가까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명단은 가린 채 의혹의 내용만을 두고 경중을 따져 처분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당사자의 명단을 가리고 거기서 권익위에서 통보한 분들에 대한 내용을 놓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아주 깊은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토론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의혹처럼 보이는 내용도 많았다며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처분할지는 추가 논의해 오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 명단을 공개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조치가 이루어지면 명단 역시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진 복당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내부 비리에 더욱 엄정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사안이 송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명단 공개를 압박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반박하는 입장이죠. 네, 이런 가운데 권익위 조사를 받지 않은 국민의힘은 이번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투기 연루 의혹에 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대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도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가 아닌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게 조사를 받겠다며 조만간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감사원 의뢰는 이미 검토 후 처리한 사안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법상 국회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사실을 알 텐데 왜 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향해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도 비판할 명분이 없다며 권익위 전수조사에 임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도 시작됐죠. 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이후 군내 성범죄 은폐 축소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TF 단장을 맡은 가운데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 소속 여당 간사들도 논의에 참석했습니다. 민홍철 TF 단장의 발언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내 성범죄 예방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발생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군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점을 두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성범죄 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앞으로 군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군사법원법을 다루는 법사위원회에서도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군 검경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터는 민간에 맡기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군 개혁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국방부 장관 등의 지휘 책임을 따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2차 가해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간부 3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국선 변호인 측은 피해자 변호를 게을리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2차 가해 의혹 대상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으로 거론되는 서산 공군부대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단에 소환된 공군 간부는 A준위와 B상사, C상사 등 모두 3명입니다. A준위와 B준위는 숨진 이중사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도 묵살하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C하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는데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던 차를 운전한 인물입니다. 국방부는 또 이들 외에 군 간부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본부 수사팀은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 양성평등센터와 이중사가 복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해당 사건이 축소 보고된 사실은 있는지, 보고 과정에서 제3자나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관련 여부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에서 부실 변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이 공군 본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 A씨 측은 이 고인에 대한 신상 유출 혐의는 사실 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고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민간 검찰에 고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유족 측이
고인 신상 누설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이 변호사는 이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이 민간인을 고소하는 관할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 대신에 그 민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유족 측과 국선 변호인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얼마 전 충북 충주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대대 하사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죠. 그런데 여군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군사경찰은 도리어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사건 축소에 급급했고 피해자들을 성희롱하기까지 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공군 군사경찰대대 하사가 수사를 받는 중인데 민간인 피해자들도 있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충주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하사 A씨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군 성폭력 상담소는 A씨가 여군 말고도 민간인 여성 2~3명 이상도 불법 촬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소 측은 또 A씨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번에 또 불법 촬영을 피해를 본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피해 여군이 당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지만 당시 내부 징계도 없었고 수사도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임성호 기자,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도 부실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 여군들이 이 사건 직후에 숙소 내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탐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군사경찰은 이를 묵살했다가 지난주 사건이 폭로되자 뒤늦게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초기 군사경찰대원들이 가해자가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피해자가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가해자를 죽이려는 거냐고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군사경찰 수사계장인 준위는 피해자들에게 차라리 자신과 놀지 그랬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상담소 측은 이런 점 때문에라도 이 사건을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비군사범죄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양하지 않는 한 그동안 만연해온 군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되기 어려울 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성시에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에서 25명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사업장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전국 산지에서 모인 농수산물을 220여 명 직원이 분류해 각 지역 생협으로 배송하는 곳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잠시 문을 닫았다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5일로 상온에서 분류 작업을 하던 직원이 먼저 감염됐는데요. 이후 사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모두 25명까지 늘었고 밀접 접촉자 86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 대부분 마스크는 잘 착용했고 작업 공간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도 지킨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만 농수산물을 냉장 보관하는 장소에 환기 시설이 없고 외부와 연결되는 작업 공간은 더운 날씨에 비닐 커튼을 치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니 전파를 막지 못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끼리 식당과 휴게실 같은 공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물류센터 이외에도 사업장 감염 사례가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물류센터를 비롯해 콜센터, 제조공장, 보험회사 등 사업장 감염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집단 감염 34건 가운데 작업장 집단 감염은 15건에 달합니다. 전주 사업장 감염 사례가 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일주일 만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노인복지시설 내 고령층 집단 감염이나 노래방 등에서의 장시간 접촉으로 인한 집단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용인시에 있는 노인정에서는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총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노인정은 폐쇄된 상태였지만 동네 주민들이 노인정 근처에서 모여 교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총 136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장실과 식당을 함께 썼고 마스크 착용도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확진자 발생 점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경기 화성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서울 성북구 아동보호시설에서는 확진자가 19명 나왔습니다. 여전히 일상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대전시는 서구 7080 라이브 카페 관련 누적 확진자가 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의 동선이 확인된 라이브 카페는 모두 4곳이고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부 등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금요일 발표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연장 여부도 함께 발표됩니다. 한편 거리두기 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은 다음 주쯤 확정돼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담화문을 통해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역대책 준비 상황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단과대학별 가용 자원 범위에서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 줄고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이른바 마스크 패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 패치 제품 모두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스크 패치입니다. 향기가 나서 마스크에 붙이면 입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광고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자 마스크 패치 제조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모든 제품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향제나 탈취제는 위해성 평가를 받고 판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패치는 호흡기와 밀접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건데도 단 한 제품도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향제로 볼 수 있습니다. 코와 입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채 시장에 판매돼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원은 49개 제품 사업자에게 즉각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 개 제조사만 안전성 검사를 받겠다고 답했을 뿐 제조를 중단하거나 일반용 방향제로 용도를 바꿔 판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도 마스크에 부착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향후 제품 구입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일 최다 접종 건수를 기록하였으며 1차 접종도 845만 6천 명으로 800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6월 8일까지 1차 접종자 60대 이상 총 633만 8천 명으로 접종 대상 대비 48.2%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접종률이 70.6%, 70대가 66%, 그리고 60대가 31.7%입니다. 앞으로 사전 예약과 접종에 동의하신 60세 이상 어르신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60세 이상의 접종률은 80%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그런 예방접종까지 고려한다면 아마도 6월 말 상반기 접종 목표 1,300만 명, 전 국민 25% 이상 접종은 조기에 달성될 것이며 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접종자분들에 대해서 그 배지와 스티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의 목적이며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6월 7일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디자인안을 배포하였으며 기관별로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접종센터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접종센터 등 접종받은 기관 그리고 온라인 등을 통해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고 전자증명서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하실 경우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에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본인 신분증에 부착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그 증명 스티커에는 그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그리고 접종 일자 등의 그런 접종 이력이 담깁니다. 접종 그 스티커는 그 시스템 기능 개발과 발급 사항 관련된 홍보, 그리고 이용 안내와 같은 그 절차를 거쳐서 6월 말부터 이렇게 발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하여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65만 회분이 6월 9일 수요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로써 상반기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은 총 700만 회분 중 50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고 나머지 195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해서 그 주간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방접종 대비 이상 반응 의심 사례 신고율은 0.35%입니다. 신고 사례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4.8%는 근육통,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이상 반응 사례이고 나머지 5.2%는 사망 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사례입니다. 신고율은 그 여성이 남성보다 좀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5세 이상 연령대가 가장 낮았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46%, 화이자 백신 0.2%입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를 살펴보면 총 208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72명, 화이자 백신이 136명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이상 반응 사망 신고가 많은 것은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분과 같이 고령층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은 접종 초기에 비해서 점차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 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에 좀 신고율이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좀 낮았으며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신 국민들께서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 등에 대비해서 예방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무시면서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시고 또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이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에 최소한 3일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셔야 됩니다.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이나 좀 부기, 발적 등 국소 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2, 3일 내에 증상이 사라집니다. 접종 부위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부기는 좀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좀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두드러기, 발진과 같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또한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한편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 반응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 증상은 접종 후에 4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 다리 부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접종 후 통증이 심하거나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통증이나 접종 부위 외에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 등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2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6월부터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조사반 사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5번에 걸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그리고 중증 사례 370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신고된 189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사망 의심 사례는 인과성 인정이 없었으며 중증 의심 사례는 3건에 대해서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하였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중 53건에 대해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15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사망 33건, 중증 사례 29건 등 신규 사례 62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 33건의 평균 연령은 79.4세였고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셨으며 접종받은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29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명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망 사례 31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로 그렇게 평가하였으며 특히 추정 사인의 대부분을 차지한 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류 파열, 심부전 이런 사례들은 백신 접종보다는 위험 요인이 되는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과거력 등 기저질환이 고령 등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보류된 2건은 최종 부검을 통해 추정 사인을 확인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규 중증 사례 29건의 평균 연령은 78.3세였고 이 중
26명에서 기저질환이 있었고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5일이었습니다. 접종받으신 백신은 화이자 백신 24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명이었습니다. 중증 사례 29건의 추정 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의 영향과 백신 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8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해당 질환 간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였고, 사례 1건은 백신 접종 후 극심한 두통 그리고 경련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입니다. 뇌정맥동 혈전증을 동반한 효소판 감소증 혈전증을 확인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본 회의에서는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건 중 9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음식점 그리고 주점 등의 집단 감염 관련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일반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는 59건으로 총 92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4월 이후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음식점 관련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설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에 해당 음식점 이용자 18명과 종사자 2명 등 총 20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위험요인 평가를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 공기 확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충분한 환기에 의해서 감염이 좀 확산되었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험 결과 주출입구만 개방했을 경우보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하였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약 15분, 38% 정도 단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는 시설 운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또 손쉬운 감염관리 행동수칙입니다.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사들께서는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개폐 가능한 모든 통로를 가능한 개방하셔서 충분한 자연환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당 등 음식물을 조리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주방 배기팬 등을 지속적으로 가동할 것도 요청드립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단 자제하시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서 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은 14.0%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외국의 분석 목표치인 5%보다 3배가량 많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일주간 코로나19 확진자 583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한 결과 175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었으며 변이율은 30%입니다. 지난주나 이전의 기간 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그런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35건을 검사하였고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738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175명 중에서 바이러스 유형을 살펴보면 알파형인 영국형 변이가 154명, 베타형인 남아공형 변이가 4명, 델타형인 인도 변이가 17명입니다. 이 중 15명은 해외 유입 사례, 160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으며 국내 감염자들의 신고 지역은 경기도가 35건, 경남이 20건, 충북이 16건 등이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4건이 신규 확인되었고 모두 알파형인 영국 변이 관련 사례였습니다. 관련된 확진자 수는
총 186명으로 집단 살해 1건당 발생 규모는 13.3명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총 16번에 걸쳐서 인도 재외 국민 2,717분께서 입국하셨으며 현재까지 입국과 격리 단계에서 71명이 확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17명 모두에게서 델타형 인도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해외 주요국들의 발생 상황을 보면은 그 예방 접종을 빠르게 먼저 시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빠르고 착실하게 예방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과 더불어 당분간은 그 높은 주의를 유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 등을 통해서 개인별로 방어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역이 형성된 사람들이 좀 많아짐으로써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방어 효과 형성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는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보다 극대화될 수 있고 또 보다 빠르게 유행을 감소시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환기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 받기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 또한 안전한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빈틈없이 방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판결 과정을 지켜본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어제 1심 판단이 나왔는데 이 관련된 소송, 지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소송 규모로는 가장 큰 그 규모에 속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원고만 해서도 84명, 그리고 일본 전범 기업이 미쯔비시, 미쯔 2등을 포함한 16개 전범 기업들이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원고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는 일본 기업들 모두 기존의 재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다, 규모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는 한 20여 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판단된 재판이 그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규모가 크고요. 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참 긴 시간을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만이었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게 이제 한 2015년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 만 6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또 일부 변호인도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맡은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교체돼서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네,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중앙지법에서 내린 판단은 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안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의 그런 조건, 소송의 자격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내림 재판 결과가 실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원고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리고 몇 박스나 됩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실체적인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일종의 속건이 없다. 청구권은 일부 인정이 되나 속건이 없다 해서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은 아주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실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료를 계속 번역해서 보내줍니다. 그냥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번역해서 보내주면 그 번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삼고 계속 그 받기를 거부한다 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송달 자체를 거부하고 일본 정부도 비협조적이고 이러는 바람에 그 저희 쪽에서만 계속 증거가 제출됐고 저쪽 피고 쪽에서는 전범 기업들이죠. 제출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사실 그 시간이 이렇게 흐르게 된 책임은 전범 기업들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재판부에서 공시송달 형태로 해서 안 받으니까 뭐 서류를 보내준 거죠. 공시송달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법원 게시판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네. 그러는 바람에 부랴부랴 이제 전범기업들이 피고들이죠. 피고들이 한국의 그 유명 로펌들을 선임을 해서 갑자기 서면을 제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쩐 일인지 저희 쪽에서도 증거가 좀 일부 더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변호를 굳고 종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런 그 소송 요건 흠결로 결국은 종결하려는 의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뒤집은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하급심에서 그에 반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나 그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 재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게 되면은 재판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것도 저런 합의체 판결을 정반대로 정반대로 판결을 했다라는 것은 좀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단 내용을 또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 11대 2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에 포함되는 소수 의견과 사실상 일맥상통한 판단 근거를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그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그 소권이 없다라는 것과 기존에 그 한일 정부 간에 그 협정했던 그 내용에 개인들의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본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했고요. 심지어는 판결 내용이 그 기존의 그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 그 내용 그대로요. 오히려 거기에서 인용한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들까지도 그대로 인용하는. 그래서 상당히 그 소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미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리 국민 피해자가 그 소송 제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가가 이미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와 협의를 했고 그 내용 안에는 개인들의 그런 어떤 그 강제 동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그 강제징용 자체를 일본 정부가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다수 의견에서 이게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배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협정서에서는 그런 배상이 협의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기존 전원합의체에서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네.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 관련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한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다라고 하고요.
앞서 권익위에서는 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12명의 명단을 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의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12명 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대담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어제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따져보고 있었는데 법원이 한미동맹 훼손 우려 등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를 또 배상 요구 각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외교 문제를 이제 거론한 건데 이것 또한 통상적이지 않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매우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네. 정치 문제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그 정치적인 사법부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나 외교, 국제법 문제가 발생하면 헌법재판소 관할 사항이지 않나 싶은데 그 민사재판, 특히 하급심 재판에서 이런 어떤 국제 외교 문제나 그다음에 무슨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판단을 했던 경우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좀 놀랐고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이해하기 좀 힘들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1심 판결문을 또 보면 빈 협약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빈 협약을 통한 국제법을 이른바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 근거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제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협약도 여러 가지 많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국제법 질서가 어떤 중앙 정부가 있는 질서가 아니고 약간 뭐랄까 약육강식 이렇게 과한 표현은 그런데요. 하여간 강국이 약소국을 침범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국제 협약들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유엔 헌장이나 다른 인권 규약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인권 유린 사항들, 특히 기본권 침해 사항들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협약에 어떤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국제 법규들은 그런 기본적 인권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기는 어떤 국가나 단체가 있으면은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 대법원의 3년 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이 나올 때도 대법원도 이런 빈 협약을 다 알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놓았던 다수 의견을 놓고 보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미수금 그러니까 받지 못한 돈 등에 대한 그런 청구권은 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일제 불법 강점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좀 특이한 게 이번 재판부에서는 불법성 문제가 매우 좀 특이한데요. 일제 강점을 불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걸 이미 불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을 불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의외였고 그렇다고 보니까 일단은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배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이 불법성 여부를 질문을 드리는 게 이번 판단 근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는 일제 강점의 불법성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을 사실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연결이 못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손해배상이 있더라도 이미 협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기존의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하고 매우 유사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이게 결과가 전원합의체 판결 판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럼 이 외에도 법률 전문가로서 이번 판단에 있어서 가장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미 뭐 기존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 뭐 이런 하면서 배상금 문제, 그것이 이제 마치 한강의 기적이 이제 배상금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야 뭐 그게 국민들의 어떤 노력이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런 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판사님께서 그 국제법 질서의 냉정한 국제법 질서를 많이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보니까 어떤 그 침략 행위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자분들을 변호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제 이런 1심 판단, 각하 판단을 놓고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들은 피해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떤 심정이십니까? 굉장히 억울해하시죠. 억울해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그 정신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혀 정부나 그다음에 그 일본 정부에서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에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아직도 좀 더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각하 판단에 대해서 지금 항소 계속 법적 다툼을 이어가실 생각이신 거죠? 예, 당연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하급심 판례는 뭐 거의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쪽이 다 불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에 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 후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안이 답답할 정도로 공기가 뜨거워졌는데요. 시민들도 이제는 반소매, 반바지 차림을 하고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의 공식 기온은 28.9도까지 올랐고 강남구는 30.6도 등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1도까지 치솟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더위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비공식 기록으로 대구시 북구의 기온으로 33.6도까지 치솟았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밀양과 함양이 32.8도, 의령은 32.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30도를 웃돌며 무척 덥겠습니다. 춘천과 서울은 31도,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산간과 전북 북동부에 소나기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더위의 기세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이겠고요. 토요일부터 맑은 날씨 속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볕이 강하게 내릴 때는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발령 중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앞서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조금 전부터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 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 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 논란 등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문제에 언행일체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1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명단은 제가 방금 브리핑한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속보를 통해 여러 차례 알려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 대해서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서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그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진행했고 어제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명단을 당 차원의 당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연루 의원 12명에 대해서 모두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난히 요란한 비가 잦았던 지난달, 덕분에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내렸습니다. 31일 동안 비가 온 날은 14.5일,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197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비가 가장 자주 내린 5월이었습니다. 자주 내리기도 했지만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지난 30년의 평균값인 평년의 5월 강수량보다 40mm 정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마가 일찍 온 것 같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기상청은 장마와는 달리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굳은 5월을 보내고 6월이 되자 날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6월의 시작과 함께 날씨도 본격적인 초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에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전문가들도 일단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기상 이변이죠. 그러니까 현재 그 기후 평년값과 비교해 본다면은 좀 빨리 더위가 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5월이 기온이 높지 않았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지금 뭐 아열대화라는 거는 저는 뭐 이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죠. 전 세계 평균이 작년에 세계 기상기구가 이제 평균 1.2도까지 올랐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발표한 게 1.8도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쪽은 다 아열대 기후가 됐어요 이미. 이게 이제 급속히 북상한다는 거죠. 들으신 것처럼 올해 날씨가 변덕스럽기도 하지만 한반도 기후의 전반적인 변화도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요인들이 맞물려서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물론 기압골이 통과할 때 비가 내리니까 그때야 뭐 기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당분간은 기온이 높은 날씨가 그러니까 평년보다죠. 그런 날씨는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용접 불량 등 문제가 발견된 소형 타워크레인이 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쓰이는데도 정부의 관리 감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둔촌동에 있는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 기자가 있는 현장에서도 지금 타워크레인 운영이 멈췄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 둔촌동 공사 현장에는 타워크레인이 50대가 넘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민주노총이 파업을 발표한 이후 이곳 공사 현장에서 좀처럼 움직이는 타워크레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둔촌동 공사 현장 노조 관계자는 이곳에 있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최소 70%, 최대 90% 정도가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노조원들은 타워크레인 쪽에서 내려오면서 현수막을 걸어두기도 했는데요. 안전 문제가 있는 소형 타워 크레인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현수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친 노조는 어제까지 파업 여부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성은 83.1%로 나왔습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안전하지 않은 소형 크레인 공사 현장을 꼽았습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용접 불량 등 이유로 안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온 소형 크레인 3개 기종 120대의 등록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등록 말소 장비들이 공사 현장에서 쓰이면서 부상자가 나오고 장비가 쏟아지는 사고가 이어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또 다음 달이면 유예 기간이 끝나는 소형 타워 크레인 세부 규격 규칙이 아직도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 1월 유예 기간 동안 설치 높이와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부 길이를 정해둔 규정에 대한 계도가 전혀 여태껏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가 결국 파업에 들어간다는 건데 여파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노조 측은 이번 파업 여파로 전국에 있는 타워크레인 3,000에서 4,000대 가운데 90% 이상이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의 반응과 대책 등을 바라보고 있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노조 파업 철회 요건은 등록이 취소된 장비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안전 문제로 리콜 대상에 오른 소형 크레인들도 즉각 현장에서 운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규격에서 벗어난 소형 타워 크레인들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들어갈 것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둔촌동 공사 현장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비판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대검이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모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출입 기자단에 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이 법 위반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우려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호수 총장은 어제 오후 참모들인 대검 부장회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단 조직 개편의 취지인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인권 보호관 확대와 인권 보호부 신설 그리고 수사 협력 전담부서 설치에는 공감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사 제한이 과 검찰청법 등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그리고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어서 공백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간 공들여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일선 지청 단위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을 두고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선 지검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 또한 국무회의 통과가 필요한 대통령령인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법무부 입장도 궁금한데요. 박범계 장관의 반응 어떻습니까? 상당히 세다,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소 놀란 반응을 보이면서도 가급적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박범계 장관은 또 장관 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쪽에는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김호수 총장을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좀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호수 총장 역시 오늘 취임 인사차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는데 대검의 입장 표명과 관련한 질문에는 더욱 말을 아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하러 왔으니까. 다만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김호수 총장이 주재한 참모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만큼
사실상 김총장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최근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특정 성향의 우대 인사 논란으로 김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위한 승부수를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지난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새 당대표 체제를 띄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와 조국 사태 입장 정리 등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선 경선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직접 모시고 전국 현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요.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장면 하나, 그리고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장면 하나씩 꼽아주신다면요. 민심 경청을 통해서 20, 30대 청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내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초선, 재선, 3선을 비롯해서 당내 의견 개진이 좀 활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백신, 부동산, 반도체, 기후위기, 남북관계 5가지 제가 말했던 주제를 각 특위를 발족시켜서 착실하게 시작했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무엇보다도 송영길 체제에서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하네, 뭔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간의 소회를 들었고요. 대표님, 원래 이 자리에서는 취임 한 달 맞아서 편하게 웃으면서 이런저런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의심되는 의원 12명의 명단을 당으로 넘겼고, 오늘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전원 탈당.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 뭡니까?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도 충분한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는 채 부실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이 국민권익위가 결정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고발 조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이첩, 송부, 무혐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고발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고발 조치를 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자신들의 수사권이 없으므로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제대로 의혹을 밝혀달라고 지금 특수본에 이첩을 한 거거든요. 이첩.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은 출당 조치가 징계잖아요. 예.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권유한 것인데, 그러면 왜 이런 조치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야 됐는가?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자를 제출해서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이걸 의혹을 풀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선제적인 조치이다, 집권당으로서. 그리고 징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탈당 권유라는 표현을 유독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분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탈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출당 같은 강제적인 조치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지방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비판하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지난번 세종시 공무원들 특별 공급 의혹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외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질책하기 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했더니 야당에서는 동의를 안 했어요.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전현희 의원은 아예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아예 명단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야당이 추천한 조사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가 않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런 조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늘 막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지 않습니까? 상당한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여러 가지로 부실하고 경미한 사안도 많고 중복된 사안도 많은데 이걸 가지고 탈당 권유가 맞느냐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국민 앞에 그 절차조차도 소명 절차도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은 차원에서 조사를 받고 해명을 깨끗이 받고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그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압박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전원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근거가 있다면서요? 저는 국회는 입법기관이어서 삼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도록 감사원법 제2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을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요? 감사원으로부터 의원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삼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주장한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고요. 이 국민권익위에 요청해서 저희들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지금 5명 후보 모두에게 저는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야당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한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감사원법상 국회의원들은 감찰 대상이 아닌데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니 감사원장을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것 자체도 저는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당 후보로 거론한다는 것은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들어온 내용이라서 조금 더 비중 있게 질문을 드렸고요.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지셨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과 함께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졌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좀 정리가 된 사안인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들도 당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했고요. 잘 정리되고 있고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민주당이 바로 지금 선거한다면 정권을 다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성심껏 노력해서 민주당이 변하고 있구나.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구나. 174석이 되는 저 집권당이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남아 있는데 소수 정당의 대통령과 이게 같이 부딪히게 되면 국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구나. 차라리 이 174석이 안정된 민주당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변화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온몸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활동이 3월 9일 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입니다. 네. 좀 다른 주제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 최근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면이나 뭐 가석방 등을 해줄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더 정리가 됐습니까? 사면을 했을 경우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석방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형법상 3분의 1 형기를 마치게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법무부 내부 집진상 한 형기의 60%를 마치면 가석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과연 되는지 물론 모범수여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가석방, 그러니까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감돼서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이 된다면 그 가석방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게 검토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가석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외에 사면과 달리 그 복권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그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적절치 않을까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나 더 여쭐게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면과 관련된 발언이 연초부터 한미 정상회담 이후까지 쭉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집권여당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까? 뭐 다른 국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일상 시기가 아닌 코로나 재난 시기에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코로나 생신 글로벌 파트너십이나 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의 문제에서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백신 분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한 기업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년 대선 관련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내년 3월 9일에 집중하고 계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의 핵심이 될 당 대선 기획단 출범은 언제쯤이 될까요? 저희 중순쯤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순쯤이요? 네. 중순쯤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경선 연기는 없고 원래 당헌에 규정된 대로 정상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헌 당규상 180일 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당헌 당규를 홈페이지에서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더니 180일 전에 선출을 하는데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 거론할 수가 있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경선 연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잘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의견을 모아본다고 하는데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좀 난처한 입장이시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저희가 당원과 뜻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고요. 기획단이 만들어지면 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아요. 특히 왜냐하면 그 당 대표라는 게 결국은 경선 과정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여권 내 당권 주자에 대한 질문 외에 야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대권 주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출마 결정은 안 하셨고요. 저는 검찰총장도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갖는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임기도 2년을 보장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것은 그럼 그동안의 검찰총장의 직무가 사실상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위한 사전선거 운동이었지 않느냐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 중립성이 다 의심되고 그동안 행위가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평생을 검사로 산다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특수부 검사는,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라도 하지만 특수검사는 자신이 인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잠재적 피의자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수사한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 무죄 사건 비율도 형사부 검사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국민을 지켜야 될, 모셔야 될 그러한 사람으로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 모두 전환이 과연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 의문이고 그것은 본인이 이제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아직 출마는 하지 않은 상태지만 잠재적 경쟁 상대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선 정치 공작을 준비하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해도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엄청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질적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재호 전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준비가 안 돼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평생 검사하던 사람이 대통령 된 경우는 역사에 없다. 이런 평가를 아프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계속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뭐 처가 관련 의혹이나 그동안에 언론 등을 통해서 알려진 것 외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건, 파일, 이런 뭐 공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보좌관을 한 명 뽑으려도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이 썼던 글도 읽어보고 다각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5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5년 동안 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검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원론적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넘어가서 부동산 정책 이야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강조하시는 주택 정책 가운데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94%는 빌려서 사라는 소리냐 이렇게 지적을 한 분인데 그렇지는 않고 50%를 2.7% 고정금리로 장기 모기지로 SPC가 빌립니다. 특별 회사가요. 빌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30% 보증금 집값의 30%를 내는데 그중에 6%만 그 30%에 20%인 6%만 현금으로 내면 24%는 신용 등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2.7%로 저금리로 다 빌려줍니다. 누구나 보증을 통해. 그러면 80%의 집값이 만들어지고 10%는 시공사 이익에 투자를 하고 또 10%는 시행사 이익을 투자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값의 6% 현금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2.7%로 대출해주고 SPC가 50% 모기지를 하기 때문에 LTV 40 이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갖게 해주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을 SPC와 임차인이 5대5로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짜리 집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이 80% 한 4억을 전세로 들고 살고 있고 1억을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해서 5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등기부등본을 했어요. 3년 뒤에 이게 한 3억이 올랐다. 그러면 4억 낸 임차인은 돈이 10원도 없어요. 1억 낸 집주인이 3억의 집값 상승분을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자산 격차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누구나 집엔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을 이 SPC, 집주인이 SPC죠. 50%, 나머지 50%를 세입자한테 그냥 준다고요. 그걸 나눠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이 전 세계 최초의 모델입니다. 네, 대표님 그런데
그 전 세계 최초 모델인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 그 차익 실현하기 전까지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 살 수 있게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을 집주인과 나눠 가겠다. 이게 지금 핵심 구조 모델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값을 차익을 실현하려면 장기간 어떻게 보면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는 이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저리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금융기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떠안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모기지로 고정금리로 10년, 2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50%는 빌리게 되고 이 나머지 30% 중에 24%는 그 한 2.7%로 2년 기간으로 이게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집값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이것은 집값을 사는 것은 의무상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살면 돼요. 임차에서 다 임차 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승분은 나눠 갖기 때문에 나눠 갖는 것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모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될 대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보증이라는 것은 이게 저희 정책이 누구나 보증과 누구나 주택인데 누구나 집인데 누구나 보증은 우리 국민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할 때 임대차 보증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는 돈이 아니니까 없어지지 않는 돈입니다. 임대인한테 맡겨놓은 돈이에요. 임대차에 끝나면 다시 돌려받아서 갚아주면 돼요. 그것도 SGI나 허그의 보증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임대차 보증금을 빌리는데도 임차인의 신용 등급을 보고 이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차 보증금만큼은 임차인의 신용과 상관없이 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철폐하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게 혁명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잘 정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그리고 그 꼼꼼한 모델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6월 10일 날 발표할 것입니다. 6월 공급 10일. 대책을 발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또 바꿔보겠습니다.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얘기도 민주당에서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전국민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선별 지급이 아주 소수한테만 선별하자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실상 전원 지급에 걸맞는 수준의 선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 재난지원금과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은 어제 저희도 이 시간에 기사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그 소급 적용 원칙은 법에서 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 분들은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보편 지급할 재원이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한테 좀 더 두텁게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다 좋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업 보상을 하려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못하게 된 업종에 한정해야 되는데 유흥업소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 여행, 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직접 영업 제한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매출 하락의 그런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까지를 전체 다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취임 한 달 기분 좋은 자리여서 웃으면서 앞으로 포부라든지 소회라든지 여쭈려고 했는데 무거운 주제만 계속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마지막으로 송영길 당대표 체제 어떻게 민주당 바꿨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웃으시면서 편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가 넘습니다. 이 정권을 재창출하자는 쪽이 37%가 밖에 안 돼요.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이 변화돼서 정권 교체를 안 해도 민주당이 변화돼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백신도 집단 면역도 실시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한미 정상회담도 잘 됐고 그 부족 성과도 일을 잘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도 위기의 인천시를 이끌어서 인천을 바꿨던 그 경험과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 행정을 해봤던
광역자치단체장의 경험을 기초로 우리 문재인 정부와 잘 협력해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함께 주요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숨질 경우 유가족 입장에선 백신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 여부를 확인하려면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정읍 사택에서 숨진 67살 남성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지만 그래도 접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다가 예기치 못한 변을 당했습니다. 평소에 이미 심혈관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오시면서 혈전 용해제랑 아스피린 같은 이미 혈전 방지제를 먹으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오시며 관리를 하셨고요. 돌아가시기 3일 전이죠. 3일 전부터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시면서 유족들은 백신 이상 반응 여부를 판가름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부탁으로 시신을 살핀 검안이는 방역당국에 남성의 사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검안만 할 뿐 백신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검안이 삽니다. 고인분이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는 거지, 판단하는 거지. 그 보고 의무는 없으시다는 얘기죠? 네, 의무가 없어요, 저는. 애가 탄 유가족이 직접 신고해 후속 조치를 촉구하려 했지만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안이가 이상 반응 의심 신고를 해야 비로소 보건소가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검안이가 판단을 했을 때 본인이 이건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이상 반응으로 사망을 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셨어야지 신고가 들어오게 되겠죠.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선생님. 그렇다면 검안이와 보건소 중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검안이가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와 별개로 검안이 신고 없이도 역학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역학조사는 신고가 된 사례들에 대해서 역학조사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자체장에 위임받은 보건소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 컨트롤타워와 일선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사이 유가족은 우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의심 사례는 3만 4천여 건. 이 중 사망 사례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200건이 넘습니다. 제대로 된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와 같이 돌아가신 후에 면밀히 조사돼야 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통탄스럽고 시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과 불안을 떨어내는 것,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접종자 개개인의 죽음에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는 방역당국의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열리는 예술의 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자 30대 직원이 아예 몰래 장비까지 갖춰두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던 겁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몰고 온 황당한 사건,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서해박물관 지하에 설치돼 있던 가상화폐 채굴기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그래픽카드, 공기, 순환기까지. 겉모습은 허술해 보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춘 유명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입니다. 한글 주제 특별전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 예술의 전당 전기실에서 일하는 30대 직원이 설치한 겁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을 사용했고 밤새 채굴기를 돌리는데 들어간 전기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얻은 가상화폐는 모두 60여만 원어치. 전기 담당 직원들만 주로 오는 곳인데다 내부 CCTV까지 없어 누구도 은밀한 채굴 작업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하실이라는 그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한 종류 이더리움을 채굴했던 그런 사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범하게 직장에서 가상화폐를 캐던 30대 직원 A씨는 결국 순찰 직원들에게 2달 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는 팔기 위해 장비를 가져왔다가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채굴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술의 전당 측은 회사 물품과 전기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A씨가 쓴 도둑전기료 30만 원도 모두 환수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빗나간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 증식을 위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는 씁쓸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노동조합이 무급휴직 내용이 담긴 사측의 자구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노조는 어제와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자구 계획 찬반 투표를 한 결과 52.1%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자구 계획에는 무급휴직을 기본 2년 동안 하되 1년 동안 기술직 50%, 사무관리직 30%에 대해서 시행하고 6월 초순부터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대구 서구의 기온이 33.8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 기온이 28.9도, 광주는 31.8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3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전주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속에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전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과 광주 32도, 전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